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해먹는 게 아닌가. 해먹을 때까지 계속 좀 해먹어야겠다.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킨 종목.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이 시대적인 흐름이랑 맞아떨어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또 이런 큰 섹터들이 한번 움직이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안 움직였지만 주목받을 만한 섹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키워드가 좁혀집니다. 밥값하고 있다? 네. 근데 밥값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 레벨을 보면요, 지금 엄청 싸거든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 좀 모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분이 주가에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돈 되는 종목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 시간입니다. 올 초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순항입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무리 없이 상방으로 진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이 가장 큰 화제가 된 바가 있죠. 소위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로 나뉘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거기다가 잘 가는 종목들의 상승 이유는 대부분 트럼프고 이 흐름도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잠깐 치고 빠질 만한 종목들 찾아보는 건 아니죠. 앞으로 두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벌목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낱낱이 벗겨주실 분은 초면이 아닙니다. 네. 저희와 여러 번 함께 해주셨는데 성적이 너무 좋죠. 오늘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22일 오늘 그 스타주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전 당연히 꼽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종목 강했는데 저희는 일찌감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예. 아마 벌목사 보신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수익 많이 내고 계실 테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때 낱낱이 벗겼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종목을 왜 보실까 했는데 그 이후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종목을 벗겨주시러 오신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번째 함께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앞서서 두 번의 이 종목 소개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좀 잠재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대단한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갑자기 부담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부담 가지시라고. 예, 가지시라고. 일단 저도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벌목사가 참 너무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저도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많이 해먹는 게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오세요. 3회 출연이니까.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해먹을 때까지 계속 좀 해먹어야겠다.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김근우 전문가의 선견지명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니, 무슨 종목 하려고 이렇게 뜸들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 힌트부터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힌트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강력합니다. 네. 아마 듣자마자 한 두 종목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예. 새 음절의 단어죠. 저의 힌트는 언택트입니다. 언택트 언제적 단어예요? 어쨌든 이 종목을 표현하려면 가장 또 강력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코로나 때는 한창 언택트만 네.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뭐죠? 이웃이라는 이웃? 단어로 드리겠습니다. 이웃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이웃을 우리말이 아니라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음이유요. 어.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은 알겠습니다. 아마 이웃과 관련된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다고요? 뭐 어쨌든 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검색 포탈 코로나19 시기 언택트 대표주로 거론되며 소위 국민주로 통했던 종목, 벌써 머릿속에 글자가 그려지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카카오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네이버가 탄생한 시기는 바로 세기말 1999년 6월이었습니다. 98년에 검색엔진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바 있었고 정식 서비스가 바로 이때부터였죠.
이후 2000년대 들어 지식 검색 서비스와 네이버 카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색 포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네이버가 특히 돋보였던 건 바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언택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가 엄청난 수혜주로 등극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2020년 3월 13만 원대부터 21년 7월 46만 원대까지 그야말로 폭등을 기록하며 네이버의 전성기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2022년쯤에 바닥을 찍고 나서는 정말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큰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과연 네이버는 다시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정말 반격의 서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벌목사에서는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네, 네이버죠. 네이버였습니다. 힌트 괜찮지 않았나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잠깐 화면 넘어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제작진의 원석을 좀 사게 됐습니다.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언택트 대표주 네이버와 카카오 뭐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다들 네. 아실 테고 네이버 neighbor, 그러니까 이웃을 영어로 접근해 봤을 예. 때 발음이 똑같다.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원성은 댓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종목 네이버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사실 네이버가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울바이오파마와 같은 퍼포먼스를 나타내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오래 쉬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이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왜 이 종목 골라오셨어요? 우선은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투자하는 방향이 이 시대적인 흐름이랑 맞아떨어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묶어서 판단할 때 언택트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시점에서는 가장 시대 상황에 잘 맞는 종목이었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는 뭐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고생을 많이 시킨 종목이긴 눈물 한데 났죠. 네카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선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또 이런 큰 섹터들이 한번 움직이고 났는데 지금에 와서 많이 안 움직였지만 주목받을 만한 섹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키워드가 좁혀집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로요. 네. 이제 오프닝 때 앵커님들께서 이야기 주셨지만 오늘 원전이 올라가는 이유 또한 AI 향입니다. 네.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약 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생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700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발생시키겠다라는 건데 다른 의미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렇죠. AI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다. 그렇죠. 이 인프라 확충에는 당연하겠지만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요. 예.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관련된 리스크들도 도출됩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전력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 덧붙이면은 데이터 센터는 항상 같이 갔던 게 열 관리가 어렵다라는 측면이었어요. 예. 그럼 이 두 개는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열 관리도 전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움직였던 종목들 보면요. 전력 설비 움직였죠. 예. 원전 움직였죠. 전력 부족하니까 전력 인프라 깔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발전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맥락이 다 똑같았군요, 오늘. 그렇죠.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AI는 궁극적으로는 인프라들은 사이드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AI 기술이 되겠죠. 소프트웨어가 될 건데 그럼 국내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 진짜 배기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저는 단연코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버를 따라갈 기업은 없다라고 국내 기업 중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진짜 AI 소프트웨어 그 핵심 주다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이버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 판단이 정확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부문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같이 이야기 드릴 텐데요. 사업부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네이버를 기억하기에
바로 떠오르는 사업부가 있죠. 검색이죠? 검색이죠. 이제 서치 플랫폼이 있고요. 네. 이 서치 플랫폼은 과거에는 서치 플랫폼이 단순 검색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이제 생성형 AI가 있죠. 챗 GPT를 따라잡겠다고 만들었던 하이퍼클로버 X가 있죠. 예. 그걸 접목시켜서 만든 이제 Q라고 부릅니다. 오. 그래서 서치 플랫폼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예. AI가 접목된 Q가 베타 테스트 중이에요. 신청하면 테스트를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쩐지 저는 지금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저도요. 이런 게 있었나 싶었거든요. 낯선 거 맞아요. 네,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런칭한 건 아니고 Q를 도입하면서 어떤 형식이냐면 챗 GPT에 우리가 막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에 그대로 물어보면 Q라는 서비스가 이제 AI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칭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결합된 Q라는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다음은 이제 광고 플랫폼입니다. 예. 광고 플랫폼 우리가 잘 아시는 것들이 많아요. 골자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검색 광고. 검색 광고. 검색 광고 다들 아시죠? 네이버에다가 뭐 맛집 치면은 먼저 나오는 그렇죠. 우선순위도 있고 광고 종류가 많은데 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특히나 이제 모바일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두 개의 골자는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파생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보는 게 이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 과거의 명칭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부가 있고 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되는 이제 영역이 많은 것처럼 좀 보여지긴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네이버 페이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를 비롯한 핀테크가 있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의 제 취미 생활이 그 웹툰과 웹소설을 보는 게 제 아주 중요한 취미 생활이라서 네. 네이버 특히 여기 지금 방금 나와 있었던 시리즈 앱을 저는 매일 끼고 삽니다. 네. 지금도 켜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가져오신 이유도 이 AI 시대라는 데 걸맞게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AI와의 좀 접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AI 사업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딱 AI 사업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르게 사업 부문에 다 AI가 스며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AI를 놓고 보면은 다 접목이 돼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분짓기가 어려우니까 좀 돌출되어져 있는 AI 사업을 보면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던 하이퍼클로버 X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네. 이 생성형 AI를 토대로 하고 있는 이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하이퍼클로버 X가 성과가 나름 있습니다. 출시되고 조금 조용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네. 이제 B2B 쪽에서 이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은행과 MOU 체결해서 뭐 경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경제 데이터 분석하면은 이 고도화도 AI가 진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하이퍼클로버 X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서칭 플랫폼 이야기 들을 때 Q 서비스 런칭 준비 중인 거 있잖아요. 예. Q 또한 하이퍼클로버 X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AI 서비스, AI로 대표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기대되는 바도 상당히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챗 GPT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데이터 센터의 항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 챗 GPT와 결합된 서비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의 핸드폰에도 챗 GPT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네이버도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I 서비스 중에서 또 하나 큰 궤가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B2B MOU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근데 아직 하이퍼클로버 X가 또렷한 실적을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AI 서비스들은 특히나 이 생성형 AI는 독자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형태보다 다른 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에서 빛을 발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의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진짜 AI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드렸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역할로 보시면 될 텐데 이것 자체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돼서 결합돼서 앞으로 연구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특히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실제 돈이 벌리고 있다는 점,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광고 커머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AI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어서 좀 약간 의외였는데 요즘에 리포트들을 보다 보니까 광고 커머스 부분의 경쟁력 이걸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좀 올려가더라고요. 광고 커머스 부분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광고 커머스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수치화가 대놓고 나와요. 점유율 얼만큼 잡고 있느냐가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 먼저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국내에는 좀 정해져 있죠. 쿠팡이라든지 또 지마켓, 11번가 이런 기업들 정해져 있는데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 지금 작년 12월, 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2%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 쇼핑이에요. 1위예요? 1등입니다.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쿠팡이랑 엎치락뒤치락해요. 예. 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출표를 좀 가져왔는데 보면은 분기별 매출이 지금 커머스 시장에서 보면은 잘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네. 물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막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이 정도면은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점유하고 있는 양을 보고 그리고 파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4년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이 12조 원이 넘는 이 정도 단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네이버 쇼핑이 차지하는 위상이 이미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실제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지금 네이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멤버십 서비스예요. 쇼핑에 멤버십이 있어요? 그 멤버십 혜택 중에 제일 큰 게 사실 쇼핑이에요. 오.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먼저 추진하진 않았어요. 그 쿠팡 와우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죠, 건가요? 맞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이 네이버 쇼핑도 이 큰 방향에서의 틀을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 정도는 좀 부각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커머스 부분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네이버 웹툰이 미증시에 상장을 해서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현재 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현재 상황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이버 웹툰은요.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나쁜 그래서- 소식 먼저 듣나요? 그렇죠.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메모 좀 되겠죠. 맞아야죠. 그래서 보면은 차트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이제 네이버 웹툰입니다. 예.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보면 이게 큰 음봉이 하나 있죠. 네. 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저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상장하고 나서 예.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치,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하회했어요. 너무 하회했다. 그렇죠. 어닝 쇼크가 좀 심했던 그렇죠. 거군요. 어닝 쇼크가 발생하게 된 건데,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제 미국은 형태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예. 너네가 이렇게 증권 신고할 때 이렇게 실적이 나올 거라며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대 갖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나왔더니 왜 이런 결과가 갑자기 나와? 파도가 떠오르는데요. 저도 네. 유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미국은 안 참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고소를 했죠. 집단 소송.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인가요? 네. 참지 않는군요, 정말 저기는. 주가가 왜 내려갔냐 이거예요. 와. 너네 실적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왔냐.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한참 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에요, 소송이.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소송이 또 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다시 진행 중이고 한데 이건 좀 지나봐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네이버 웹툰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리스크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이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주가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어허. 바닥을 아직 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미국이라고 하면 왠지 미국의 소송은
단위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이 우려감이 그래서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건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형태다.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소식이고요. 예. 이제 좋은 소식을 본다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가 갖고 있는 중요 플랫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는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잘 쓰이잖아요. 해외에서 돈 벌어다 주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잘 벌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서? 웹툰 사업. 웹툰. 네. 예를 들면 그 나훈랩 같은. 그렇죠. 예, 정말 뭐 국제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끌었고 지금도 그렇고.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저 진짜 그 작품 좋아하거든요. 저제 2바퀴 돌렸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애니메이션도 봤어요.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나온 랩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플랫폼이 특히나 일본에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웹툰 플랫폼이. 그래서. 네이버가. 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1등입니다. 카카오 웹툰이 네. 이제 피코마라는 네. 플랫폼의 이름으로 카카오 웹툰이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 망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이버는 3등 정도 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 단위가 꽤 커요. 그래서 네이버 콘텐츠 매출이 이제 지난 24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성장한 게 이제 4,600억 원대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성장이 일본의 플랫폼 사업부로부터 성장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크군요. 그렇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창호 앵커님이 예.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웹소설 있죠. 네. 이 웹소설 중에서 이제 북미의 대형 웹소설 플랫폼이 있어요. 네. 와패드라고 하는데 이 와패드도 네이버 웹툰에서 인수를 합니다. 오. 그래서 와패드도 네이버 서비스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웹소설에. 북미 시장이니만큼 규모가 거긴 굉장히 또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IP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이 다 IP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작품 한 방에 있어야죠. 그렇죠. 예. 투자도 잘 해놨고 지금 점유도 잘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전히 그 콘텐츠 관련해서 웹툰, 웹소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K 문화의 저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K 팝의 인기 때문에 관련해서 파생됐던 뭐 정말 우리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들이 많이 있었고, 웹툰과 웹소설에도 이 시장이 해외 쪽으로 많이 개척되는 만큼 이쪽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치 플랫폼, 검색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리포트들을 보게 되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검색에서 젊은 층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젊은 층에서는 검색을 잘 안 하고 잘한다. 유튜브에서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들었어요. 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뭔가요? 다시 젊은 층의 이용이 늘고 있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고 지금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이거 좀 봐주시죠.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네네. 제 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네, 이거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한 표인데 보면요, 여기 표에 이제 맨 위가 이제 네이버예요. 보면 젊은 층이 막 급격히 늘어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네, 전반적으로 높아요. 일단 네이버가 이 서치 플랫폼에서는 당연히 가장 높은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서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이 설명 주셨던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서 늘어난 거냐? 네이버 블로그가 늘어나고 있어요. 블로그요? 그렇죠. 네, 블로그를 이거 약간 의외인데요, 네. 블로그? 오히려 요즘에 하던 분들도 안 하시거나 뭐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용하던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는 좀 오래된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 판단을 올드한 하고 느낌이 있잖아요. 들죠. 근데 이제 원래 1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103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030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용자 수가 한 60%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폭은 굉장히 큰데 절대치로 보면은 지금 엄청 많이 잠식해 있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늘어나는 폭을 보면은 블로그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좀 신뢰도랄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것뿐 아니라 그럼 네이버가 컨텐츠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블로그 얘기 드렸고 웹툰도 얘기 드렸고 중간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치지직 있죠. 역시 또 치즈직이 나오나요? 치지직이 아무래도 이제 MAU라고 해서 뭐냐면 월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이용자
숫자입니다. 네. 근데 MAU 기준으로 보면은 250만 명이에요. 취지직이. 근데 여기 상당수가 이제 젊은 층입니다. 대부분이 1030이에요. 취지적으로 뭘 보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래도 이제 e스포츠라든지 또 일반적인 스포츠라든지 예. 또 1인 미디어들을 주로 시청을 하는데 그 취지직을 통해서 아무래도 네이버로 넘어오는 유입되는 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모바일 체류 시간이에요. 취지직이 도입된 다음에 10대에서 30대 1030의 모바일 체류 시간 비율이 10% 이상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체류 시간이면 그 방문 횟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 그렇죠. 가만히 있는지. 예. 그래서 모바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젊어지고 있는가 네이버의 플랫폼으로 그러면은 사실 그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추세 자체는 좀 젊은이들도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네이버 플랫폼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이제 딱 서칭 플랫폼만 보면은 네. 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영역을 막 늘려놓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서 네이버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야 라고 한다면은 딱히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 부문 쭉 훑어봐 주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AI 시대에 이 네이버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네이버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요, 네이버를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첨단 산업에 비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희귀성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마땅히 내놓을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여긴 하이퍼클로바 X 저렇게 갖고 있는 게 그게 그것도 무기인가요? 저도 무기라고 판단하고요. 네. 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돈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아직 없지 이제 않아요? 미국에서야 네. 하나둘 등장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업 중에는 없습니다. 그냥 어디 관련이 있다. 이러면 그렇죠. 상한가. 뭐 통신 장비를 한다 예. 뭐 이런 형식인데 그러면 네이버는 그럼 어떤가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들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랑 비슷해요. 대부분 실적 제대로 지켜서 AI를 연관성을 또렷하게 가져가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는 제가 이따가 실적 발표 때도 이야기 예. 실적 잡아드릴 테지만 실적이 되게 좋아요.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게 이제 광고, 커머스 실적 봤죠. 되게 좋습니다. 다른 사업부도 실적이 되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AI를 받쳐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 또렷한 재무적인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접목된 서비스들이 런칭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가 성장되고 있는 게 저는 크다라고 봐요. 클라우드가. 네. 지금 클라우드는 사실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생각하지만은 그걸로 수익을 내나? 아니면 뭐 B2B에서 다르게 또 수익을 잘 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네. 같이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일단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B2B 사업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데 네. 더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인을 좀 봐야 됩니다. 예. 네.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아니 우리 예건이도 잘 아시겠지만 네. 네이버가 지분 반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라인이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네. 이걸 체감을 많이 못 하는데 그렇죠. 해외에서는 뭐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분위기 완전 다르죠. 예. 동남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신저 점유율이 94%예요 라인. 94%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카카오톡입니다. 아, 그런 형식을 띌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와. 그리고 대만 83%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는 라인이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파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얘기하다 갑자기 라인 얘기 왜 하냐? 라인이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써요. 라인 향으로 매출 파이도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라인이 메신저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보면은 혹시 대만 여행 가보셨나요? 아니요. 이번에 가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대만 결제 혹시 뭘로 하셨어요? 카드로 했죠. 카드로 하셨어요. 그 라인페이 있어요. 오. 라인에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또 존재해요. 근데 이 서비스들이 다 소프트웨어 런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보면 다 클라우드 쓸 수밖에 없죠. 이게 다 네이버 클라우드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우리 점유 싸움이에요. 네. 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도 점유로 보면 아마존 AWS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지 MS랑 비교할 바는 아직 아닌데 네. 이 성장세 그리고
뻗어나가 있는 라인의 점유율, 그리고 국내에서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네이버 아니면 AI에서 이게 뭐 얘기할래로 가면은 오히려 얘기할 게 더 없어지는 이런 구조로 판단한다면 네이버가 가장 각광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네이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은 숫자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 꿈을 먹고 사는 이 산업들을 영위를 하면서도 숫자를 잘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실적을 낼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실적 얘기를 하면요. 이거 사업부별로 매출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데이터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거의 예측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특정한 변수는 없고. 그렇죠. 이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3년도 3분기부터 24년도 2분기, 3분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사업부가 여러 개 있으면 A 사업부는 까먹고 B는 벌고 C는 또 가만히 있고 그렇죠. 이런 형식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이버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잘 벌어요. 그래서 위에 서치 플랫폼부터 보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1분기 때 줄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완화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커머스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콘텐츠, 클라우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사업부를 띄지 않았어요. 네. 띄어서 분할 상장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물건과 비교가 비교가 좀 되죠? 되죠. 네. 그 초코 그래서 비슷한 회사. 네. 사실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사실 분할 상장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눈치 보고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전 국민의 욕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굳이 하지 않았고 잘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사업 부분에서 백스텝이 전혀 없습니다. 백스텝 없습니다. 예. 다 잘 성장하고 있고. 근데 이 성장 폭이 네. 막 폭발적이진 않아요. 근데 밥값하고 있다? 네. 근데 밥값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 레벨을 보면요. 지금 엄청 싸거든요. 계속 밑에 15만 원에서 24위 정도에서 그렇죠. 이 몇 년째입니까 도대체? 나갔다 이제 막 20만 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 예. 그러면 다른 형태로 보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 좀 모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분이 주가에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그대로예요. 주가 그대로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 그대로예요. 그러면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보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아야 되나 또는 그럼 얼마나 돼야 되나 이 정도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측치나 26년도 예측치를 보면은 영업이익률 20% 넘게 좀 잡고 있습니다. 와, 영업이익률도 정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이 전 알짜라고 봐요. 예. 보세요. 오늘 나온 내용들만 보더라도 실적 좋죠. 그리고 주주환원 열심히 하겠다고 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주가 밑에 돌고 있죠. 그러면 하방이 열리는 구조보다 상방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난 실적들 확인된 것들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지난해 4분기 실적과 앞으로 실적 전망들도 이대로 이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게 중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거의 없어요. 예. 특별히 뭐 잡고 있던 점유율 네.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치고 올라온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 형태예요. 네. 네이버가 런칭된 서비스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 서비스를 다른 클라우드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변수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 레벨만 잘 좀 기대하면 되는 형태로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희 벌목사는 원래 이렇게 벗겨보고 두드려보고 이런 시간이니까 네이버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실적표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장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인가라는 것은 물음표가 좀 달리더라고요. 너무 꾸준히 너무 똑같이 평타를 치면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뭔가 이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길 원하고 그리고 이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퀀텀 점프할 때 이 주가도 급상승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평타치고 있는 네이버가 주가가 강하게 오를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처음의 질문이랑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봐요. 뭐냐면 지금은 실적이 부각받지 않죠. 네. 전혀 부각받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은. 가만히 있어요, 주가가. 근데 이게 언제 부각받냐면 우리가 이 AI 관련주들이 막 등장할 때 특히 네이버도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30% 40% 이렇게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냐면 글로벌의 분위기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집중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팔란티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그러면 올라가는 때 막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올라갔냐? 뭐 팔란티어 정도는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 같이 가는 종목들은 그다지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꿈을 먹고 갔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입장에서 대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움직일 때 또 글로벌에서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디 기업이 쫓아갈 것이냐를 보면은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국내 주식들의 움직임은 사실은 정말 순전히 기대감으로 작은 종목들 위주의 급상승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이런 그 주목되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진짜가 누구야? 진짜 1등할 기업이 어디야? 그러면 네이버다. 그렇죠.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언택트 시절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 네이버 카카오 좋았죠. 주가가. 네. 근데 실적이 그만큼 좋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기대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버블이 좀 형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만 가지고 그러면 주가 레벨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보통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 AI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글로벌에서 AI 하니까 또 데이터 센터 향. 제가 데이터 센터 아까 얘기할 때 못 드린 게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들도 있어요. 네.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향을 띠고 있는 실제 AI 솔루션 기업들 이쪽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지금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주가 퍼포먼스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기다려 봐야죠. 네이버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에 부담이 별로 없어야 돼요. 네.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버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가 20만 원이에요. 비싸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다른 AI 기업들이죠. 작은 기업들이 갑자기 한 2배 올랐어요. 불안합니다. 언제 내려갈지 그렇죠. 모르네. 락바텀이 없다라고 하죠. 보통 주가가 튀었으면 그만큼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죠. 그 흔히 말해 차익 실현의 물량들을.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보면은 저는 기대감이 많이 크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조만간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까지 좀 다 돌아봤는데 주가 이야기도 계속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문제 없는지 부담은 없는지 실제로 정확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가 좀 내려주시죠. 일단 밸류에이션 평가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예. 유한타증권 자료고요. 보면은 측정을 했죠. 이제 사업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사업부 매출별로 각각 다르게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판단을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추가가 되는 것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적정 가격인가? 그럼 봤을 때는 이제 29만 원 정도 레벨까지는 적정 가격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자료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들고 비교를 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 선에서 같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 평가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도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실적을 보고 평가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 멀티플을 줄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제가 실적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IT 기업인데 게다가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실적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결을 바꿔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우리 시장의 정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액주주가 항상 소외되어 왔었던 것들이 워낙에 많아서 밸류업액이 나오면서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녹화를 하는 오늘 당일에도 HMM이었죠? 주주환원 관련된 계획 발표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막판에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자, 네이버 지난해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도 커져가는 것 같은데 네이버의 주주환원책의 내용이 좀 어떤지 앞으로 영향을 좀 얼마나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네이버도 열심히 주주환원 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봐야 되는 게 이 라인 야후의 지배구조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보면은 이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랑 합쳐지면서 이제 A홀딩스를 만들었고 네.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좀 지배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라인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단 락이 됐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럼 라인 야후에 매출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럼 네이버의 매출로 인식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A홀딩스가 이제 배당을 할 때 네이버에 배당하고 소프트뱅크에다 배당을 할 텐데 소프트뱅크의 매출로 잡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영업 외 이익으로 가져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쓰겠다고 네이버가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정기 배당금이 예.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네이버는 이거를 주주환원 특별 프로그램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주주환원 특별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상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있죠.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당하고 예.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력을 보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발행 주식 대비해서 1%씩 소각하겠다라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주주 가치를 환원하는 데는 베스트죠.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다지 막 통상적이진 않았어요. 네, 매입만 하고 끝이던가. 뭐. 그렇죠.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쓰고 뭐 이런 구조를 띄기도 했었는데 네이버가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나름 그래도 IT에선 대장인데 예. 주주환원 제대로 해볼게.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다 들이는 돈을 가지고 주주환원에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범주로 할 건지도 발표를 했는데 자사주가 이제 총 발행 주식이 1%는 상당히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 라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살짝 라인 사태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건 좀 마무리가 된 건지 사실 저는 최근에 이 미중 관계 속에 틱톡 사업 접으라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맞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사업을 영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미국이 중국에게 그 안보 문제를 안보를 문제 삼으면서 틱톡을 접으라고 했고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일본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쪽 라인 지분 팔라고 했고 어찌 보면은 사실 미국이 너무 저거는 깡패 같은 짓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전 국민이 막 분개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무리가 좀 된 거예요? 근데 락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시 정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이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인 사태 때도 제가 유사한 의견을 드렸었는데 문제가 되면 이제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져가지 않고 사가면 뭐가 다른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외교 문제 이런 식으로 가면 예측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가 잘 만들어서 뺏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안 뺏겼고요. 네. 잘 버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그만하겠다라고 일본에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우리가 좀 신뢰하고 가야겠죠.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그래서 라인 사태 당시에는 일본의 과한 개입 아니냐. 우리 정부도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좀 중론이긴 했는데 네. 일단 우리 정부가 한 발을 좀 빼서 멀리서 좀 바라봤고 실제로 그런 걸 보고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발을 같이 빼줬죠. 이런 측면을 보면은 네. 사실 왜냐하면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 주식 투자하기 어려운 게 예. 해외랑 협업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요. 네이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네.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락이 된 거는 락이 된 걸로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문제 걸라고 일본이 하면 걸겠죠. 근데 그런 걸 걸려면 건다지 네. 안 걸리면 또 안 건다가 되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한번 문제가 야기된 거를 다시 건드릴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네이버가 엔비디아 칩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어떻게 AI를 해요? 쓰긴 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가 2개 있어요. 이제 각 춘천이 있고 이제 각 세종이 있습니다.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2013년 완공이에요. 예. 그럼 엔비디아 칩이 이거 모릅니다. 그냥 공식화 안 했기 때문에. 2013년 완공이요? 네. 그럼 옛날에는 뭐 좀 그쵸. 적게 쓰거나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12년 전인데. 그렇죠. 엔비디아 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각 세종 같은 경우는 23년도 완공이에요. 시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시작해서 네. 23년 완공입니다. 그러면 각 세종이 23년 완공이면 여기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갔겠죠. 네. 근데 보면 제가 왜 리스크 단계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이 암페어 시리즈예요. 암페어 A 시리즈. A 시리즈예요. 그거 지금 중국에 파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저사양. 그렇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블랙웰이라든지 그 전 모델이 이제 호퍼 시리즈, H 시리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포함해서 예. AI의 고도화가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 이제 칩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칩이 안 받쳐주면은 고도화의 한계가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기업들이 지금 먼저 달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지금 다들 인프라 깔려고 난리고 네. 막 M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그냥 공식화했어요. 매년 100조 쓴다고. 100조.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지금 700조씩 쓴다고 하고. 그럼 네이버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게 나와야 지금 하이퍼클로바 X를 포함한 AI 서비스들 있죠. 이거에 대한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페어 시리즈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각 세종의 데이터 센터에 좀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만은 저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형태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도 아까 전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질문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네. 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R&D 투자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릴까 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리스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이퍼클로바 X가 좋아요. 나왔어요. 챗GPT 있어요. 우리 둘 다 쓸 수 있어요. 뭘 쓸 거냐 봤을 때 우리처럼 이제 개인 단위로도 이런 고민을 하지만 기업 단위로도 이제 고민을 합니다. 각자 자기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결국 살아남으려면 투자해야죠. 근데 이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느껴야 된다. 네. 근데요, 제가 여기 같이 얘기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리스크 있네. 그럼 네이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이버 말고 AI 소프트웨어 그럼 뭐 볼 거냐로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 국내 기업들 중에 없다. 없어요. 예. 대체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를 안 하면 이제 다음에 카카오 등장해야 되는데 네. 네이버보다 상황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해야죠. 네이버 말고 저는 따라갈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두 개 있는 게 하나가 2013년에 완공이 됐고 네. 하나가 23년에 완공이 됐다. 10년 차이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부담이 굉장히 큰가 보죠. 그렇죠. 부담 크죠. 야. 투자 금액도 예. 많이 들어가고요. 물론 규모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안에 뭐 넣을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블랙을 넣겠다면 예. 이제 MS가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전 버전을 넣겠다 하면 또 좀 비용이 저렴해지고. 공식적으로 데이터 센터 우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라고 나온 건 아직은 확인되기 없는 거죠.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겠냐가 나오고 있긴 한데 글쎄요. 일단 공식화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주가에 적용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반대로 오히려 이 리스크 요인이 나중에 어떤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정반대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기회 요인 무조건 예. 되죠. 왜냐하면 없으니까요. 국내에는. 네. 국내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일단 없거든요. 네. 최신화된 칩을 쓰고 있는 기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저는 우려 요인이면서도 기대 요인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더 걱정되는 게 사실 검색 시장이라는 게 선점 네.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어린 세대들은 챗 GPT라든지 이런 검색에 굉장히 많이 노출도 돼 있고 많이 또 실제로 쓰고 있고 저도 상장사 중에서 뭐 이스트소프트나 이런 쪽에서 AI 검색 엔진 나왔다고 하면 한 번씩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등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베타 버전만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은 사실 AI 시대라고 하면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너무 베타- 늦어지면 안 되지 않나요? 베타 버전은 Q고요. 네. Q를 이제 쓰는 이 Q는 이제 서비스 이름이고 예. 실제 AI는 하이퍼클로바 X잖아요. 이건 상용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유는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아마 이제 생성형 AI 자체가 그리고 챗 GPT를 포함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자체가 상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 모아서 놓은 데이터는 아직은 없을 건데 확인된 바는 없고. 나오게 되면은 저는 네이버에서 방법 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훨씬 유리해요. 하이퍼클로버 X가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 네. 질문 다 한글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챗 GPT는 이제 국내 이용자보다 전 세계 이용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딴소리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는데 디테일한 질문 같은 경우이죠. 되게 이제 좀 전문적인 분야는 아직은 챗 GPT가 더 나아요. 네. 근데 하이퍼클로버 X가 짧은 질문들,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고 또는 쉬운 질문들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가 부족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 제가 쓰기에는. 그래서 뭐 지금 아직은 좀 봐야 되는 단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 또 우려감도 좀 들고 있는 이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투자 전략과 함께 목표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예.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요. 제가 네이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얘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는 꽤 많이 올라갈 걸로 보는데 이 방송에서 목표가를 제가 그렇게 드리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얘가 제대로 본래 가치를 평가받았을 때 얘기 나오는 게 한 27만 원, 29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넘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AI라는 키워드, 그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순환매가 되게 많이 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력 설비 갔다가 에너지 딴 갔다가 또 칩 갔다가 또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도는 시점이 다시 도래되었을 때는 전 30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네이버에 대한 정말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김근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네이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집중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벌거벗은 종목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